네, 안녕하십니까. 제19회 종로 모교 서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대사학과 김기봉 교수입니다. 오늘 아마 주제로 다룰 책은 아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챗GPT, 생성 인공지능이 인간 삶을 어떻게 바꿀 거고, 인문학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인 교수님의 AI 빅뱅,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이렇게 이제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만 학문을 합니다. 이제 학문이라는 게 배우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고 묻는 것을 인간은 집단 기억과 집단 학습으로 할 줄 알기 때문에 학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로 만든 힘입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개를 진화시켜서 하늘을 나른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집단 기억과 집단 학습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생명체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집단 기억과 집단 학습의 힘입니다. 이게 교육이죠. 근데 작년 11월 말이죠. 정확하게는 챗GPT가 나오면서 인간의 집단 기억과 집단 학습의 기본값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일단 모르는 게 있거나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챗GPT 안에 질문을 던져서 뭔가 정보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기본값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검색이나 조사나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다가 이제는 전반적인 걸 통째로 축적해 놓은 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이후에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문화적 진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챗GPT가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인간이 직접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코딩이라는 번역 작업이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이 직접 컴퓨터한테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만 글을 씁니다. 글을 쓴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인간이 자의식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의 총체가 글쓰기인데 이걸 기계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충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두고 볼 문제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인문학입니다. 저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고, 쓰고, 말하기. 읽는 거는 소비하는 거고, 쓰는 거는 생산하는 거고, 말하기는 그걸 유통하는 거죠. 이 세 과정. 이게 세 가지 인문학인데, 그것의 하나의 정점, 그것의 총화가 글쓰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글쓰기만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는 거, 이건 인문학에 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끊임없이 만성적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문학이 위기를 넘어서 인문학이 존재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화두인데 이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서평의 대상이 되는 AI 빅뱅. 부제가 이제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인데 이것이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의 르네상스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저자를 모시고 오늘 이러한 챗GPT 이후에 인문학의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굉장히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정체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여태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해안이 있는 통찰하는 답을 내신 책입니다. 저자이신 김재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재인 교수님은 지금 재직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죠. 네. 비교문화연구소에 계시고 학부는 서울대 미학과에서 석사 논문은 아마 니체 연구 회귀 사상을 가지고 하셨고 박사 논문은 들레주의 비인간주의적 존재론 그걸 가지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김재인 교수님한테 놀라운 게 뭐냐면 가장 첨단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석사 논문도 그렇고 박사 논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쓰시고 뉴노멀 철학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답하는 그러니까 정수복 선생이 응답하는 사약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김재인 교수님은 응답하는 철학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챗GPT 생성 인공지능이고 여기에 인문학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김재인 교수님 책은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 군데를 다뤄서 우리가 여기서 따로 서평을 한다는 거 했을 때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런 주로 김재인 교수님이 이 책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해시키는 방식보다는 제가 질문자가 돼서 프롬프트에 질문을 넣으면 김재인 교수님이 답을 하는 프롬프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람이고 김재인 교수님이 챗GPT라는 방식처럼 한번 대담을 하면 어떨까 이런 한번 실험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대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전 두 가지 효과가 한번 지금 잠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러니까 결국 챗GPT에서 문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김재인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답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우문현답입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는 우문현답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면 챗GPT는 어리석은 답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리석게 질문을 해도 현명한 답을 합니다. 아마 그걸 오늘 김재인 교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제가 챗GPT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해도 아마 현명한 답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아직까지는 챗GPT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오늘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 책 제목 AI 빅뱅이라는 책 제목이 이게 이제 빅뱅이라는 게 결국은 세상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빅뱅이라는 한 점으로부터 폭발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빅뱅의 소산이죠. 그걸 해봤자 우주의 이제 4%, 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제 95%는 96%는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인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빅뱅과 함께 시작된 거죠. 이제 그 빅뱅이라는 단어를 AI한테 썼거든요. 도대체 이 질문, AI 빅뱅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가 뭔지 아마 책의 전반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이 질문 먼저 드립니다. 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끔 시작을 해주셨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조금 우연히 나오게 됐어요. 좀 뒤늦게. 원 제목은 이제 부제 쪽에 이제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이쪽에 이제 초점을 두다가 마지막 시점에 이제 다시
그 제목이 어느 분이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바꾼 것도 그냥 뭐 되는 대로 바꿨다기보다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물학의 이제 진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5억 다시 말하면 4천만 년 정도에 이르는 수많은 생명종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탄생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꼽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최근에 챗GPT를 비롯한 이제 생성 인공지능의 이 폭발적인 등장을 이제 거기에 비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빅뱅이 더 맞다. 이게 시작이다 비로소. 이제 당장 의문이 드는 게 뭐 가령 1950년에 앨런 튜링이 뭐 인공지능에 대한 첫 개념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그럼 역사가 70 몇 년이나 되고 당장 또 뭐 한 6년 전에 이 알파고가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을 이렇게 되짚어 봐도 꽤 되는데 왜 지금을 이렇게 빅뱅이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령 이제 이론적인 어떤 그 출발점 뭐 여기까지 거슬러 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술적인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온 시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알파고는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게 우리 서울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같이 맞붙은, 근데 이제 최상급의 어떤 대결에서 기계가 승리한 그런 사건이란 점에서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또 2016년이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또 돌아보면 그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알파고와 챗GPT 사이에 그럼 일반 대중에게 인공지능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바둑은 뭐 제가 여러 군데서 뭐 청중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활동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능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근데 챗GPT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심지어 이렇게 쓰기 어려워하는 글, 이거를 써내는 인공지능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중성과 보편성, 이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만남에서 되게 결정적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이 인류로서 인공지능과 이렇게 만나서 뭔가 느낀 어떤 그 경험과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우리 인간에게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열렸다, 개시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빅뱅이 챗GPT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이제 결국 우리 삶 안에 들은 거죠. 이게 바둑의 문제가 아니라, 바둑이라는 한 분야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챗GPT라는 걸 가지고 삶에서 인간의 조건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나 아렌트 말대로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 이제 3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 일, 행위. 우리가 저번에 아마 김선욱 선생님 책을 통해서 이걸 했었는데요. 이 3개를 다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 노동을 해야 자연과의 소통이 노동이죠. 이제 마르크스 말대로 물질 대사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물질 대사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노동이었고, 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죠. 작품 만든다든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그걸 이제 일이라고 그랬고, 워크.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폴리시적 동물로서의 정치적 행위, 더불어서 우리는 협력하는 이런 행위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간의 기본 조건인데, 이제 챗GPT가 이 3개를 다 지금 바꾼 거고, 이걸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AI 빅뱅이란 말로 했는데, 제가
참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AI 역사에서의 빅뱅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 AI가 빅뱅을 일으킨 거냐. 이중적 의미가 있거든요. 네. 따지고 네,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아까 알파고와는 일종의 약한 인공지능이죠. 어느 한 분야에. 근데 챗GPT는 범용 인공지능의 전조죠. 범용 인공지능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결국 다 그거라고 생각해요. n에서 n+1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그렇죠. 내가 이걸 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죠. 이게 이제 문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결국 바둑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는 바둑 한 분야만 n에서 n+1 흑과 백의 그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n에서 n+1로 갈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 모든 것은 선택인데, 근데 인간은 선택이라는 게 결국 실존이잖아요. 사르트르 말대로 이게 이제 인간의 자유고, 인간이 자유롭게끔 저주받았고, 이게 자유의 갖고 있는 양면성이고, 그렇다면 누가 선택을 해주면 우리는 너무나 좋잖아요. 선택이라는 게 이제 독일어로 선택의 고통, 쿠발데어 발 선택의 고통. 근데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계, 인간보다 더 글쓰기를 잘하면 선택을 잘한다는 거. 이것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AI 빅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AI의 그 진화, 발전에서 빅뱅이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좀 나눠질 수 있거든요. 네네. 선생님 전자 후자 두 개를 다 염두에 두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네. 전자보다는 네. 후자가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이렇게 녹아들었다. 네. 네, 그 점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인공지능의 시작이다,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건 네. 인간과 인공지능의 만남. 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예, 천지창조. 예, 예. E.T.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요. 이렇게 만나는 접촉. 네, 예. 어떤 그런 상징적인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신과 인간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제 신이고 인공지능이 그렇죠. 이제 피조물이고 두 개가 만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세기가 열리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빅뱅이다. 그거를 이제 저기 물리학적 용어로 이제 빅뱅이라고, 창세기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불경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죠. 네. 그러니까 제네티브니까, 또 제네티브니까 생성력이니까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캠브리아기 대폭발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진화에서 이제 캠브리아 대폭발은 생명의 폭발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억 4천만 년 전에 이제 지구인을 갖고 있는 생물족들이 거의 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다세포 동물이 나오고 감각기관 두 눈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캠브리아기 대폭발인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명 진화에서의 대폭발로 생명의 빅뱅을 캠브리아기로 했는데 AI 빅뱅을 거기다가 비유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야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명확한 거는 부재예요, 부재. 네. 사실상 부재가 제목이죠. 네. 그러니까 생성 AI의 도전에 대한 인문학의 응전.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인문학전이 너무나 무기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수세적이잖아요. 근대 후에 과학이 이제 치고 나가고 우리는 거기에 뒤따라가거나 해석하거나 적응하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라고 계속 막 이제 어떻게 보면 500년 동안 위기. 예, 그렇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완전 위기 수준이 아니게 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넋놓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인문학 르네상스다 이렇게 지금 네. 보신 거잖아요. 이거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자, 이게 이제 책의 골자거든요. 요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좀 이제 짚고 가야 될 게 아까 그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는 인공 일반지능. 예. 이거 이제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김병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얘기들이 공학자들 이제 사이에서도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연구원들이 이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스파크스 오브 AGI.
예.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이제 스파크. 예. 처음 불꽃이 켜졌다 했죠. 예, 예. 튄다. 예.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 지능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정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가령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것 뭐 이렇게만 정의하게 되면 분명히 일반 지능의 어떤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예. 이건 분명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슈퍼 인텔리겐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동물에게서 관찰되는 일반 지능 이거를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의 주체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주체가 여러 활동 영역을 오갈 때 우리가 보통 여러 활동 영역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이 주체가 좌우한다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라고 할 때는 그렇다면 챗GPT가 과연 그런 일반 지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맥가이버 칼처럼 맥가이버가 휘두르는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조금 이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챗GPT가 이제 뭐 맥가이버 칼로만 보시는 거죠. 맥가이버 지금. 칼에 더 가깝다. 아직까지는 네. 이게 도구다 일종의. 그렇죠. 다양한 네. 일을 수행하지만 네. 여전히 네. 그 상위에 네. 인간이 있다. 네. 그런 네.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 그거 한번 정정을 하고 정리하고 네. 근데 그 지점에서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 말씀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챗GPT나 일종의 이제 범용 인공지능하고 슈퍼 인텔리겐스를 초지능을 좀 요새 나누려고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인 것처럼 바둑이란 한 분야가 아니라 제너럴한 지능, 그러니까 지능이 뭐냐 때문에 또 이제 논란이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능 연구자들이 이제 이게 지능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라면 그런다고 봤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도구잖아요, 도구. 근데 도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면 신체 연장이죠. 그러니까 미디어도 그렇고 신체 연장은 인간의 하드웨어의 연장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하드웨어 연장이 아니라 뇌의 연장이거든요. 저는 이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그러니까 뭐 여러 인공지능 학자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업 시대던 저번에 뭐 경희대 할 때 이경정 교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던데요. 도구로만 보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거든요. 여태까지 인간이 문명을 했던 것은 하드웨어를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를 하든지 포크니를 하든지 안경을 하든지 이건 전부 다 신체의 연장인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뇌를 연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뇌를 외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한 거야. 인터페이스를 한 거야. 이거는 도구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지점에서 저는 이건 도구 이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요. 사실 신체의 연장 또는 인간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쓴 이제 미디어 학자가 마셜 맥클론. 맥클론이죠. 맥클론하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하나의 그 미디어 학자랄까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월터 옹 제자죠. 마클론. 근데 뭐 나이가 거의 형사니까. 신부고 월터 옹. 월터 옹하고 이제 맥클론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퉁쳐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뇌의 첫 번째 확장은 문자였죠. 이제 음성도 그렇죠.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문자화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아까 선생님 초기 그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말씀하신 집단 기억, 집단 학습 이게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장 하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처음에 기억이죠, 기억. 처음에 기억화할 수 있는 거죠. 기록화. 기록화. 그다음에 인쇄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발전해 왔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자나 활자하고 컴퓨터가 얼마나 다르냐.
만약에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면 예.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본질적으로는 연장인데 음. 기능이 강해지고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치면 뭐 그 전에 이제 활자가 했던 역할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예. 그 지점에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 굉장히 많은 토론거리가 있죠, 지금. 예. 저도 이제 예. 그 부분 많이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속도라든지 음. 양이라든지 음. 뭐 이런 처리할 수 있는 가지수 음.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는 무지하게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예. 엑셀이 하는 일하고 예. 챗GPT가 하는 일 사이의 차이가 뭘까를 음. 비교해 보면 어떤 의미에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챗GPT보다는 엑셀이 더 우리 뇌의 연장으로서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엑셀 계산의 결과를 결코 의심하지 않지만 예. 챗GPT가 생성한 문장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그 음. 컴퓨터가 만들어낸 두 가지 어떤 활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치면 챗GPT가 엑셀에 비해서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예. 엑셀보다 오히려 조금 못 미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그 미디어 역사를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른 문제하고 연관돼서 논의가 커지는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의문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좀 선생님하고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월통이나 이제 마샬 맥클루언이 굉장히 선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지식의 역사는 미디어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 이제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거죠. 미디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릇이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체 결정론에 굉장히 가깝죠. 가깝죠. 그렇다면 인간의 최초의 매체는 말이죠. 네. 이제 월통의 유명한 이제 구슬 문화와 문자 문화잖아요. 말이라는 건 사라지잖아요. 제가 말과 동시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집단 교과, 집단 학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서사시죠. 네.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네, 노래로 오래 만들어서. 기억을. 예,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문학 작품 거의 다 서사시였던 거고, 이제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진짜 학문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식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한번 쓴 거는 없어지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 4대 성인은 거의 다 말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문자가 예, 없었죠. 예. 근데 문자로 만든 사람들은 4대 성인의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옮겼어요. 제자들. 예, 제자들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생긴 인간이 많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생물학적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사상의 자식을 거의 복제가 굉장히 커진 거죠. 네. 자, 이게 문화적 진화의 길을 열은 거죠. 예? 문화적 진화의 길을. 그렇다면 그러려면 이 진화를 할 수 있는 그 생식기관, 내 기능을 한 게 저는 미디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의 문화적 진화와 문자로 했을 때의 문화적 진화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다른 공간에서도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자의 제자가 조선에도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지금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이게 이제 문화적 진화, 이제 그게 이제 힘은 문자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죠. 이게 바로 구텐베르크죠. 구텐베르크가 되면서 문자란 건 필사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대량 복사가 가능해진 거죠. 규격화도 예. 됐고요. 이제 그걸 만드는 게 근대 문명이에요. 예를 들면 콜럼버스든 루터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 구텐베르크 혁명이 없었으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할 수 있었던 지식을 얻은 건 뭐냐면 책을 통해서거든요. 그 다음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거는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성경 번역을 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매체가 문화적 진화의 기본 방식을 바꿨다고 네, 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챗GPT 문제예요. 전 이 두 개는 단절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단절이냐면요. 4대 성인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 절대 바꾸면 안 돼. 진리는 보편적이고 성인의 말씀을 해석할 뿐이지 네. 수리부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술문화에서 문자로 넘어갈 때는 원칙이 뭐냐면 수리부작이고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편찬이든 논어 편찬이든 불경 편찬이든 진짜 부처님 말씀이 뭐고 공자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논란을 벌일 수 없는데 이제 권력관계가 작용하면서 하나의 편집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만 원본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문자 시대 그러다가 이제 구텐베르크 시대가 오면서부터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그 독점력이 깨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식의 개인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복제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근대 문명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근대적 주체가 생겨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결국은 매체가 이 문명을 만든. 그렇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챗GPT하고 저는 책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키신저가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얘기한 거죠. 지금 이 생성 인공지능의 문제는 구텐베르크 이후의 혁명이다. 구텐베르크 2세들 이후의 지적 혁명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책은요. 하나의 원고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생성은 못해요. 책은 생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원본이 하나가 있어요. 저자의 원본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해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챗GPT는요. 자기가 책을 만드는 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매체가 아니라 저자면서 매체인 존재가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이 점이 다르다고 보는 자, 거예요. 그거가 이제 재밌는 지점인데요. 네. 아주 잘 네.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셨는데 과연 저자일까라고 이제 그다음부터 예, 문제죠. 예, 그냥 묻고 그럼 싶은 저자가 거죠. 뭐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예. 네. 저자는 네. 제가 이제 책에서도 황순원 네. 소설가죠. 네. 그 독 짖는 늙은이라는 네. 단편을 네. 예로 들었는데 네. 이 독 짖는 늙은이가 사실 이렇게 옹기 만드는 그냥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자면 하찮은 장인에 불과하죠. 근데 예. 이 양반은 자기 마음에 드는 독이 나올 때까지 잘 구워지지 않은 걸 그냥 깨버려요. 장인이죠, 그죠? 장인. 네. 저자가 뭘까? 짓는 사람이에요. 그죠? 음. 네. 저자는 짓는 사람인데, 물론 글을 쓰는 짓기 방식도 있지만, 하여튼 다양한 짓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자라고 한다면, 예. 저자는 자기가 만든 결과물, 즉, 예를 들면 글, 뭐, 옹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덧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은 자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또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그 안에 그러니까 DNA 같은 거 자기 영혼을 불어넣은 거죠. 그렇죠. 자기 색깔 예, 이렇게 예, 여러 예, 가지 표현 예, 가능하죠. 예, 예. 그걸 만들어낸 경우에 우리는 저자라고 그러지 안 그러면 저자라는 어떤 칭호 이거를 붙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인간 중심주의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 중심주의이기도 하지만 예. 인간다움 그것이야말로 휴머니티, 휴먼후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과연 어떤 예. 존재가 예. 이 우주에서 그렇게 나의 것이라는 형태로 자기 어떤 결과물을 자식을 이게 내놓을까? 근데 주장을 이제 할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의 이 AI 넌 이걸 자체를 다룬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결국 그 지점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렸는데요. 좀 근데 돌아가죠. 빨리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만 좀 이건 아마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토론이 번 저자가 도대체 뭐냐는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자는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4대 성인의 말은요. 저자는 딱 예수님, 공자님, 이제 부처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전부 해석자들 뿐이에요. 유일 저자만 있는 거예요. 하나의 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근대 오면서 저자라는 게 철회한 건 뭐냐면 책의 탄생이거든요. 지적 재산권의 문제예요. 네.
결국 직접 재산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후의 결과. 예, 직접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자라는 걸. 이게 그거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암이라는 것 자체가 내 게 아니거든요. 다 훔친 거지. 네. 결국은. 네. 자, 이 훔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도 많이 그 인용하는 게 이제 피카소의 말인데, 굿 아티스트는 카피를 하고 그레이트 아티스트는 스틸을 한다. 이게 이제 위대한 예술가는 훔치지만 좋은 예술가는 베낀다. 이제 베끼는 수준하고 훔치는 스틸하는 수준하고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게 하나는 베끼는 건 복사고요, 훔치는 건 복제예요. 생식을 한다는 건 복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섹스를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얘는 같지만 달라요. 네. 왜? 복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자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인 자식이 아니라 사상적 지식을 자식을 낳는다는 건 뭐니? 이게 복제한 애들이에요. 이건 인간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얘네들이 제네티브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신용을 하는, 흉내 낼 수 있는, 이거 이제 여기 선생님 책에 이제 마지막 튜링에 흉내, 굉장히 재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흉내 내기에요. 끝판왕이 나온 거예요. 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의 문제가 저는 남아 있다고 봐요. 예, 오케이. 예. 이게 뵀을 때 그러면 저자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냐? 저자가 갖고 있는 허상이 깨진 거죠. 이제 저자의 죽음, 후코도 얘기했고요. 아마 선생님 전공이 오히려 더 그쪽에 가까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성의 저자라는 것 자체가 깨졌고, 결국은 다 연결이고 일종의 지적 자본주의가 만드는 허상일 수도 있고, 알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비인간적인 존재까지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논란이에요, 논란. 저는 그 말씀 재밌는데 거기서 약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은, 당연히 아까 이제 그러시겠죠. 수리부작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고대 어떤 사상의 창시자들 경우에는 한 명의 저자, 유일한 저자만 있고 예. 나머지는 카피다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는 어떠한가를 보면 사실은 그 해석을 그렇죠. 둘러싼 온갖 투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그렇죠. 해석을 누가, 해석 권력이죠.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사회 조직이 달라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의 연장선에 어떤 근대 저자도 이제 속하는 게 아닐까. 단지 자본주의 등장 이후에 어떤 재산권, 소유권 이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예. 인간 삶의 질서를 누가 좌우하느냐, 그게 사실은 저자의 역할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사실은 인간 사회는 늘 저자임을 주장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서러티죠. 권위를 가지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챗GPT한테 네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냐, 즉 저자임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 그런 질문하기도 좀 그렇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생산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뭐 프롬프트를 던져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나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내뱉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까 자식 뭐 낳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가까운 형태인지 아니 무슨 그 공장에서 조림 라인에서 뭐가 이렇게 제품들이 툭툭 나오는 거에 더 가까운 건지, 뭐 그런 비교를 하자면 후자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죠.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제 주장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문화적 진화의 방식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자라는 방식으로 문화적 진화의 주체였다면, 이 주체가 확장된 형태가 지금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저자를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화가 뭐 미드저니 해서 그림을 얘를 저자를 인정해 줄 것인가 논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태. 그 지점이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저자의 죽음, 뭐 이제 푸코나 바르트나 뭐 데리다나 뭐 이런 이제 현대 사상가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생각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과거에 그 이 권위의 중심으로서 어떤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저자, 예. 이 어떤 조직을 했을 때 그 조직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생산자로서의 음. 저자, 이게 죽었다는 얘기는 분명한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뭘 주장하냐면 해석 권력을 다시 언급한단 말이에요. 담론이죠, 그러니까, 담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텍스트건 음. 뭐 어떤 담론이건 음. 어떤 뭔가가 있을 때 음. 그거를 이 내가 생산한 건 아닌데 음. 누군가가 이제 음. 생산했어요. 음.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결국은 그거를 내가 이렇다고 해석하는 거다. 음. 그러니까 약간 겸손해졌지만 사실은 음. 여전히 자기의 어떤 그 해석 권력 예, 예. 이거를 관철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60년대 사상들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 예. 지금 이제 챗GPT 같은 것들에 우리가 이제 음. 대해서 내가 생산한 건 아니다라고 충분히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챗GPT가 갖고 있는 텍스트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결과물들 쭉 보니까 그 중에 나는 요거 정도만 선별해서 인정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인간이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코드도 에러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코드도 내가 고쳐가지고 쓸 만큼의 요만큼. 그림도, 음악도, 글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제 자리하게 된 위치가 과거 60년대 어떤 문학이라든지 문자 뭐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이렇게 약간 파편화됐던 시점하고 이제 지금 한 반세기 넘게 지났죠. 지나면서 우리가 실제 맞닥뜨린 어떻게 보면 생산 자체를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했던 응대 비슷한 응대를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선생님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책의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다. 사회 속에서 사회와 함께 진화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인공지능 연구자들한테 선생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한테 뭔가 통찰, 각성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스스로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 결국은 이 저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자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 르네상스의 기회다라고 보는 게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 자체가 결국 저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의 탄생, 개인의 탄생, 그러니까 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원근법이 펼쳐진 세상. 이게 저자죠. 내가 보는 방식이죠. 이게 원근법이고 이게 그거를 글로 쓴 사람이 저자고 이게 이제 르네상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챗GPT라는 것이 나오게 전부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가 되거나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다. 그게 이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인문학 르네상스의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게 선생님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죠. 제대로 예,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가끔 인간 중심주의 너무 인간을 네. 뭐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네. 네. 그거보다는 인간이 뭐냐 네. 이제 과거로부터 어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느냐 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자존심 중에 하나가 사실 창작 이런 거였는데 네. 생성 인공지능이 글도 그림도 음악도 코딩도 다 뭔가 창작하고 생성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문제를 던진 거죠. 예. 기술의 발전 예. 덕분에 거기까지 갔는데 예. 그렇다면 우린 뭐지? 예. 라고 이제 당연히 그 스스로 예. 성찰할 수밖에 없고 이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인간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동안 보면 뭐 근데 최근 역사를 봐도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예. 돌아보는 일을 되게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예. 집단 수준에서는. 뭐 예. 저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인간이 뭐지를 묻는 그런 상황은 되게 드물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인간이 뭐지? 라는 질문을 모두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기계가 저거 내 거 다 한다는데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의 거울이 생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뭐 음. 짝패이기도 음, 하고 뭐랄까 그저 말씀처럼 거울이기도 하고 또 경쟁자일 약간 예, 수도 그쵸. 있고. 그런 위치로 뭔가 이질적인 게 온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과연 뭐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똑같으면서도 낯선 존재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봐야죠. 그럼 지금 인간은 뭔가? 음, 그리고 이제 제가 평가하는 존재다.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하고 음,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다. 음, 그건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다. 기계는 음, 또 인공지능은 음,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물을 내뱉을 뿐이지 자기가 그 내뱉은 거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한다. 근데 인간은 걔네들이 만든 것들을 만들어 준 거, 내뱉은 것들을 포함해서 평가하는 행위를 늘 하고 있더라. 뭐가 좋은지,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이런 등등을 늘 해왔더라가 좀 더 확인이 되고, 그건 인간이 아마 인간이 처음 이제 생겨났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가 해왔던 작업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깨달음 같은 것도, 이제 역사적인 깨달음이죠.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다시 하게 되는 예.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전체를 아마 선생님은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방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새롭게 네. 조망을 해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찰을 해보는 네. 이제 그런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데 정말 인문학자니까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그 영역을 열었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창의성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선생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챗GPT는 창의성이 없다라는 입장이 인공지능한테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100%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도 좀 재정의해야 될 네. 네. 새로운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하고 제2국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게 37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7수를 딱 뒀었을 때 알파고가 이세돌은 멘붕이 왔었던 거죠. 여태까지 기보에 없는 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둑역사의 기보에서는 보통 37수 정도 되면 주변부 쪽에서 돌을 도는 게 나오는데 얘는 중앙에 가까운 곳에 돌을 놓은 거예요. 계산을 안 되는 거죠. 네. 이세돌로 인간은 가서 안 되죠. 인간 그 나중에 허서비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인간 바둑은 뭐냐면 극소 최대점만 알았다. 근데 계산이라는 거 전체 최대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9줄, 19줄.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개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통해서 여태까지 기보에 없는 37수라는 신의 수를 찾아낸 거죠. 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37수가 창의성이냐 아니냐 뭐라고 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네. 재밌는 예를 드셨는데요. 저 이제 네. 또 다른 네. 사례를 하나 네. 들고 싶은 게, 이제 후에 네. 이세돌 구단이 은퇴하면서 둔 바둑 경기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국산 네. 인공지능 아마 한돌인가 네. 였을 거예요. 한돌과 세돌의 대결. 그래요? 재밌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했어요. 뭘 했냐면 그냥 두면 기계가 무조건 이기죠. 네, 까는 거나 알파고 그러니까. 뒤에 한 1, 2년 지났을 때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게 뭐죠? 몇 점을 놓고 두자. 라고 규칙을 바꾼 거예요. 야, 자존심이 구겨졌네. 근데 이제 이기면 그 돌 놓는 거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지면 늘리고 이런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바둑은 그냥 대결하는 돌 두고 이게 대결하는 방식이 아닌 그냥 프로기사끼리 두는 방식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인공지능이. 근데 이세돌이
이게 음. 돌을 놓고 두는 수를 두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겼어요. 됐어요? 아, 이겼어요? 네. 어. 저는 근데 그 게임 하기 전에 네. 이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냥 정상적으로는 100% 지는데 음.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면 규칙을 바꿨기 때문에. 바뀐 규칙 하에서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훈련을 못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을 못했고 인간은 늘 거기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었기 뇌에 때문에. 가소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프로 기사들은 뭐 워낙 이제 많이 더 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몇 국을 이겼는지 정확히 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아까 37번째 수가 창의적이냐라고 네.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걸 설사 창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규칙의 변경 하에서는 속수무책인 게 또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룰 안에서 하는 일은 되게 잘하는데 규칙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 속수무책이 되는 게 인공지능의 방식이라면 인간은 바뀐 규칙에 금방 적응해서 뭔가 꼼수라도 찾는 그럼 이 창의성하고 37번째 수를 찾아낸 그 창의성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은 꼼수에 능하다. 그리고 자연이 전체적으로 꼼수에 능한 것과 유사한 작업을 인간이 그게 한다. 아마 우리의 뇌는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경험이고 얘는 설계라는 알고리즘을 한 거니까 이게 진화의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게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기억은 변하지 않죠. 네. 근데 인간의 기억은 끊임없이 범주적 재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아델만이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 상황이 바뀌니까. 네.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바뀌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그렇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이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학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학습은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적응력이 있는 거죠. 이제 레질리언스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근데 기계는 뭐냐면 입력된 것 안에서만 그 규칙 안에서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규칙을 바꾸면 얘는 그래서 오히려 저기 알파고하고 아주 봐도 못 들은 사람하고 두면 못 들은 사람이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 아니 엉뚱한 수를 두니까 얘한테는 이 엉뚱한 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그게 차이라는 거죠. 저는 뭐가 우월하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에 주목하자.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이것도 분명히 자각하자.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칙센마이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을 통해서 창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의성에 대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창의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바꿔야 된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창의성을 보통 할 때 이제 셋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정의 있잖아요. 창의성이란 결국은 connecting things다. 그러니까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 연결이 상발성, 저기 새로운 놀라운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인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계기고 순간이다. 결국 연결이다. 그 연결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 조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창의성이 있는 거고 이건 결국 이제 마가릿 보든 얘기인데요. 두 번째 창의성은 뭐냐면 탐구적 창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잔느의 방식으로 고호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패턴과 패턴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과 패턴을 연결하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잔느의 방식이 알고리즘이 있고 고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섞어보는 거죠. 이제 이런 창의성도 있어. 이것까지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안 되는 게 뭐냐 개념적 구성이 안 되는 거죠. 프레임을 바꾸는 거.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죠. 그러니까 룰을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 이제 칸트가 천재란 뭐냐? 패턴을 바꾸는 거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패턴을 바꿔버린 거. 이건 인간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이게 창의성이고 이게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술의 영역이고 또 놀이의 영역이에요. 네. 애들은 아까 말씀하신 칸트에 따르면 다 천재예요. 왜냐하면 같은 놀이를 계속 규칙을 바꿔가면서 해요. 재미가 없으면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지루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꿔서 노는 게
인간 아이들이에요. 아, 어른들은 잘 못하는데 아,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인간의 그런 그 씨앗 같은 게 네. 그런 규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씨앗이 아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굉장히 우리한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룰을 깨는 거고, 경계 밖에서 사고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인간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해야 될 영역이다. 이게 아마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려는 거잖아요. 인간의 예. 르네상스가 예. 잘 아시다시피 예.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역사적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이 문명 문화의 꽃이 이제 그 다시 태어난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럼 인문학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건 이제 재구성이기도 하죠. 인문학이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어떤 연속성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전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옛날에도 해왔던 건데 뭐 잊었거나 지금 뭐 잘 못하고 있거나 뭐 그런 뭔가와도 연결이 돼야 한다. 근데 인간의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해석하고 부여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삶에서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잘하건 못했건 예. 이 인문학은 그런 걸 했었는데 뭐 지금은 잘 못하고 있죠. 그럼 이유가 뭘까? 예.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현실과의 어떤 접점을 상실했다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다양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보통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현실과의 접점을 다 잃고 예. 책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럼 일반인들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옛날 얘기 뭐 지금은 별로 저렇지 않지라는 다른 세계 얘기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졌는가? 옛날에는 우리의 언어로 이제 작업한 게 인문학이었다면 그 언어가 되게 단순했어요. 우리의 이제 입말, 글말 뭐 이거 정도 이제 구어 문어 이런 거 정도 이제 국한됐었죠. 그게 이제 세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 이 모든 걸 담는 매체였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근대 과학이 출현하면서부터는 최소한 우리가 세계를 알고 인간을 알고 사회를 알려면 어떤 거를 해독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수학과 자연과학과 기술과 뭐 예술, 디지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예.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결국은 삶과 사회와 세계가 이해되는 건데 이 언어들을 놓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이 언어들 저는 그걸 이제 확장된 언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근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새로 등장한 언어들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옛날부터 있던 것도 있지만 하여튼 새로 등장한 확장된 언어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놓친 게 결국 현실과의 접점을 놓친 순간이고 인문학이 이 현실로부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저버리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예. 결국 그 잃어버렸던 언어들을 같이 포용하면서 과거에 했던 이 삶의 의미와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재미와 놀이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누구라도 인문학에 뭔가 찬사를 보내게 되겠죠. 저는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대의 현실과의 어떤 대결 속에서 나온 그렇죠. 여러 시도들, 실험들의 어떤 역사적인 잔존물,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들이죠. 그걸 우리가 책으로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책만 보니까 결국 현실과의 어떤 대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지금 외면받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그 상황은 우리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를 봐도 예. 대체로 좀 인문학이 외면받는 게 실상인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그 체얼슨가 하는 드라마 예. 영문과 이제 학과장이 되면서 겪는 영문과의 폐과 위기. 예. 영문과가요. 예. 예. 그런 뭐 상황이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겪는 위기 상황인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하지만 동시에 예. 이건 그냥 위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 상황이고 인문학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 삶의 의미, 가치, 비전, 그리고 재미와 놀이 이걸 제공할 능력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일단 저기 충분히 선생님이 이제 하려는 메시지는 인문학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멸종하는 거죠. 가장 강한 자는 변화해야 되는 건데 인문학의 위기는 결국 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는데 인문학자는 아직까지도 저기 추계 시대의 수준에 너무 머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막다른 골목에 머물렀다. 근데 충격이 이번엔 세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약간 다른 해석의 포인트인데요. 이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방식하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방식하고는 저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일종의 프레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는 르네상스가 있느냐 없느냐도 논쟁이거든요. 역사학에서요. 어떻게 보면 부르카르트가 그냥 만든 건데요. 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부르카르트에 의해서 원래 부르카르트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부르카르트에 의해서 이제 역사적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장됐죠. 만들어진 그러니까 근대의 기원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고대를 이제 부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를 기독교 세계로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결국 인간 주체성을 다시 찾은 거죠. 그리스 철학이란 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인문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된 세계고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근데 과연 지금의 우리의 문제가 이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코페르니쿠스 전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브리노 라뚜르는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Never be modern man이죠. 예. 이 말이 뭐냐면 이건 허상이다.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거 없었다. 인간은 점점점 인간이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존재로 바뀐 거다.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 인간이 가장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배의 방식으로 했던 게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 방식으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인류세죠. 더 이상 이 문명이 지속하려면 이런 근대적인 문명 문법을 가지고 지배하는 문명을 가지고 아니면 주체적 코페르니쿠스적 자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포스트 휴먼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 결국 저는 인류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봐요. 미래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다른 무기를 얻은 거죠. 죽지 않는 애들을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얻은 거죠.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구 안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와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문명의 문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르네상스란 개념으로 할 것이냐 포스트 휴먼이란 개념으로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르네상스란 개념으로 하면 결국 르네상스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는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계기가 챗GPT다. 이제 이런 시적에서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보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도 가끔 아주 가끔 좀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근대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왜곡한 게 칸트죠.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뒀죠. 칸트. 그렇죠. 인신론적으로 본 거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정반대죠. 우주의 중심을 지구 바깥에 태양에 뒀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실은 인간은 우주의 주변부로 이렇게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원래 모습을 찾는 거죠. 인간은
중심이었던 적이 없죠. 사실 말씀처럼 그리고 제가 들레즈를 전공했죠. 네, 들레즈야말로 네, 비인간, 이제 학위 비휴머니즘, 논문도 네, 존재를, 네, 비인간주의거든요. 이 들레즈 안에는 그 브리노 라뚜르나 뭐 그거에 이제 신유물론 그 전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급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젠더나 성의 문제도 그냥 N개의 성,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성이 있는 걸로 남녀 뭐 암수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 사회의 구분도 사실은 이미 1972년 작품에서도 그런 걸 다 없앴고요. 말하자면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던 자연은 없다. 그렇죠. 예. 이미 막스가 얘기했던 건데 그 막스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탈칸트적인 탈근대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을 구축했던 게 들레즈의 작업이고 뭐 이 작업이 이제 그 리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꼽히기도 했고요. 벌써 4, 5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흥미로운 건 그 중간 과정들이 다 이제 생략된 채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서 아니면 그 어떤 철학적인 조류로서 라티르나 뭐 이게 신유물론 이게 등장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아하긴 한데요. 르네상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연속된 인간의 측면도 있지만 네, 재구성해야 될 인간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걸 휴머니즘이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퉁치기에는 새로 구성돼야 될 인간상이 너무나 탈근대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포스트 휴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휴먼의 휴먼은 근대인이고 모던 휴먼이죠.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더 강한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고요. 정말 근대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인간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에 가장 그 작업을 잘했던 건 들레즈고 그 부분을 일종의 르네상스 이런 형태로 다시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근대 시기 동안 우리가 잊었던 인간상. 근데 근대의 원형이 역사적 르네상스 시기였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이 원래 해왔던 일, 그리고 인간의 우주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취지고요. 만약에 그게 휴머니즘의 어떤 그 의혹을 계속 지닐 수밖에 없다면 저는 뭐 그 용어를 포기할 의향까지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죠.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보다도 이제 다시 이제 챗GPT 문제를 한번 조금 다뤄본다면요. 그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챗GPT 이용해서 뭐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기하급수적으로 좀 생성해 내잖아요. 네.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아마 2002년 정도가 아마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간이 아마 문자 시대에 5,000년이든 6,000년이든 아니면 농경 시대 1만 2,000년 동안에 생성한 거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텍스트들이 나올 수 있을 네. 거래요. 양으로서. 이 양하고 시점이 속도. 네. 이 시점에서 제가 그걸 한번 챗GPT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넌 언제가 그렇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이 답이 뭐냐면요. 인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장담할 수는 없다. 근데 앞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회피를 하던데, 근데 이를 하면 일단 양은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그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과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뭐 하나 있으면 이제는 막 챗GPT나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미진한다 같으면 다시 확인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버린 거죠. 지식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됐을 때 과연 지식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은 인문학이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된다. 비판적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또 많이 그 세간에서도 이제 그 의문시되는 지점인데 제 결론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써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지식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생성물에 여러 이렇게 어떤 편차가 있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허위나 거짓 정보들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아직 잘 모르는 애들이 학생이나 이제 아이들이 그걸 그냥 믿고 그대로 그 생각하고 그 써먹고 하는 근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식이 뭔가를 이제 지금 또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건 되게 베이컨적인 접근일 수 있는데 예. 지식은 힘이다. 또 지식은 권력이다. 거꾸로 이제 치면 힘과 권력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써먹을 수 있는 거하고 지식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떤 뭔가를 알고자 했을 때 그 알매 대상인 지식, 그러니까 거짓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죠. 뭐냐면 예술적인 장면에서 이제 많이 우리는 어떤 거짓을 통해서 뭔가 다른 진실을 그 세상적인 진실, 뭐 자연적인 진실하고 좀 다른 뭔가 인간적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면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보자면 지식은 불변의 어떤 영속성, 진실성 이거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쓸모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학적인 그 원리라든지 물리 법칙, 우리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학적인 설계를 하고 그 공학적인 설계가 어떤 제대로 이제 작동해야만 그 일련의 과정이 지식으로서 유용하게 네. 통용된다. 예. 그리고 이제 거꾸로 그 과정을 통해서 앞에 것이 지식이었음이 이제 다시 확인된다. 예. 이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챗GPT가 생성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뭐 그건 이제 책임의 문제에서 손해를 보거나 금전적인 문제에서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주의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시 지식에 조회하고 지식의 권위에 조회하는 이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그 진실된 검증된 그런 레퍼런스를 같은 인터넷이라도 그 안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고 네. 실패한 것들은 계속 이제 경험치기죠. 이건 실패했으니까 거기에 1차로 의존하지는 아니면 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겠다라는 영역이 구획되고 이게 이제 구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것도 역설적인데 이런 챗GPT가 또는 뭐 다른 생성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아질수록 네. 인터넷 생태계가 좀 더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한 후에 네. 온갖 집단지성이 발휘되나요? 집단지성보다는 아마 네. 진실과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커질 것 같아요. 워낙 접하는 것들이 다 이상하다 보니까 네. 내가 책임지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꼭 가게 되는. 네. 그 좀 약간 낙관적이시네요. 낙관이기보다는 네. 더 망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또 빨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전 챗GPT하고 인간하고 이제 다른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두 개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는 모른다는 건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는 것만 아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얘는 아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인간은 딱 보면 난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학문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서 학문을 하거든요. 그죠. 이제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운전하면서부터 길치가 되는잖아요. 네. 우리가 챗GPT에 의존하게 되면서부터 뭐예요?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네, 네. 찾아냈을 때 인간이 모른다는 거를 아는 능력이 점점 없어졌을 때 저는 이게 위험한 지점이라고 네네.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식 생태계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건데 우리 보이는 것만이 세계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게 있는 거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걸 확장시켜 왔는데 챗GPT는 뭐냐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거죠. 그 저기 보르헤스 말대로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다 있는 도서관인데 그 안에는 있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냐면 인간한테 필요한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적은 것일수록 정보량이 크잖아요. 네. 셰논의 이제 정보 엔트로피처럼. 그러니까 인간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확률이 높은 애가 아니라 확률이 낮은 애가 우리한테 귀중한 정보거든요. 근데 걔네는 유사성이라는 걸 가지고 확률적 유사성이라는 걸 확률이 높은 걸로 연결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얀 루큰이 주장한 것처럼 쓰레기 정보가 되고 확률론적 앵무새가 되버릴 거다. 촘스키가 이야기. 이제 이 지점에서 뭔가 인문학자들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가 챗GPT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려고 이제 노동자, 값싼 노동자, 네, 네. 케냐 노동자, 그래서 이거 걸러내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이게 불가능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약간 비관적이에요. 이거를 과연, 이 지점을 인간이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게 자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커져가지고 나중에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돼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뭐 네. 10분 공감하면서도 예, 이게 이제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는가 좀 생각해 그렇죠. 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인터넷 등장 후에 계속 악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쓰레기더미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언어가 바뀌었죠. 이 인터넷 세계를 지칭하는. 지금 그렇다면 인터넷 그 정보의 쓰레기 단계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단계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저는 이미 공론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맞아요. 공동의 예, 지식 레퍼런스 예, 이런 것들이 거의 붕괴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낙관이라고 했으면 낙관은 아니지만 예, 여기서 더 악화될 거는 크게 없다. 예. 이제 뭔가 올 반전이 것이 왔다. 올 예, 것이 왔고 예, 아주 큰 놈이 왔다. 센 놈이 예, 왔으니까 예, 이제 반전을 우리가 도모하지 않으면 예, 이게 버티지 못한다. 예, 그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예, 역할을 하는 건 꼭 인문학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점은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판 활동에 그 개입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자도 거기 포함될 수 있고 뭐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지식 영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뭔가 이 지식과 지식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들을 계속 제시하고 말씀처럼 그 공자가 왜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예,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아는 거다라고 예, 할 때의 그런 어떤 반성적인 또는 의식적인 그렇죠. 예, 이 삶의 위상을 예, 강조하는 게 예, 과학자들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꼭 전 인문학자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에 과학도 인문학의 일부로 저희가 수용해야 된다고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예, 넓게 보자면 확장된 인문학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했지만은 너무 좀 제가 주관적이고 제가 저기 이기적인 방식으로 오늘 저기 선생님하고 대담을 하는 것도 좀 약간 좀 죄송스럽고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약간 좀 답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이제
이제 본격적인 책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이제 네. 뭔가 좀 한번 메타의 차원에서 한번 하는 건데 본격적인 아마 서평회에서는 이제 책을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인문학하고 교양의 역할에 교양에 관해서도 책에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기원에서 그 챗GPT 시대에 그렇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실존적 위기와 교양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그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 그 동영상 그 연수 그걸 하면서 이제 교양의 마지막에 이제 교양의 인공지능 시대에 교양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면 AI 리터러시. 이걸 교양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위주의 인문학이 아니라 문과를 없애고 완전히 수학이나 이런 쪽을 진짜로 AI 리터러시 자체를 인문학에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양이라는 거하고 만나서 그게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양도 역사성을 갖고 있고 우리 시대 교양이 뭐냐? 아까 말씀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이 이제는 문과라는 과목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AI에게 교양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최혜진 교수가 이제 그런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똑똑하지만 멍청한 거. 그러니까 그 볼테르만 인용하면서 저기 커먼 센스는 not 커먼하다. 그러니까 AI에는 커먼 센스가 없는 거죠. 굉장히 고도의 지식은 있지만 커먼 센스가 없는, 교양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한테도 기본값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닉 보스트럼 얘기잖아요. 이게 조기 클립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도 교양을 기본값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AI 윤리든 뭐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얘네들하고 협업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명에 하려면 교양이라는 건데 인문학이 이 측면에서 보내야 되지 않는가. 뭔가 틀을 깨서 그런 점에서 선생님 책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그 점을 좀 마지막에 잘 요약해 주시면 우리 오늘 마무리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네. 특히 인공지능이 기본값이 된 네. 사회가 됐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인공지능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되고 네.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본 교육에 해당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면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르쳐야 한다. 근데 그동안 장애가 됐던 것은 뭐니 해도 수학이죠. 네. 수학을 누군 가르치고 누군 안 가르치고 왜?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태도였다면 그건 좀 이제 무책임하다고 본 거죠. 왜냐면 우리 세대까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런 어떤 반쪽짜리 어떤 그 지식 기본 기본 그 지적인 기본 체력 이걸 주는 건 좀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하다. 왜냐면 걔네들 35살 이후의 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을진데 그들이 그렇죠. 충분히 미래 세대니까요. 그죠. 혼자라도 그걸 그때 필요할 때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본에 해당하는 건 그래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떤 교양이랄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교양 또는 뭐 기초 지적 체력 뭐 이거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과, 이과 이런 종류의 문제도 아니고 장래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값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문 영역으로서의 인문학의 개별 탐구 분야 이걸 공부하지 말자 이건 아니죠. 왜냐면 이건 그 다음 단계 무슨 컴퓨터 공학을 하건 뭐 이 산업공학을 하건 재료 공학을 하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철학을 하고 역사학을 하고 뭐 문학을 하고 언어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에 해야 될 작업이고 다만 앞 단계가 이렇게 공동으로 잘 이렇게 교육되고 나면 뒷 단계에서 전문 분야에 나중에 진입할 사람들끼리의 대화와 협업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음. 왜냐면 언어가 이제 통하니까. 예, 예. 지금은 이른바 두문화 사이에 장벽이 너무 커서 그렇죠. 자기 성들 문구가 속에 있는 있고, 사일로 현상이 있죠. 예. 너무 서로에 예, 대해서 이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예. 뭐 펑션하면 이거 누군 함수로 알고 누군 기능으로 알고 뭐 이런 예.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게 되는 상황도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뭐 생각은 많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저도 보태고 싶은 게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교양교육이 그건 인문학이 담당하잖아요. 예. 인문학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인문학은 뭐 이렇게 르네상스를 넘어서 아마 풍요로운 예. 어떤 전성시대를 만든다. 역할을 예, 충분히 사회에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 중에 제일 예. 대표적인 게 구걸이었잖아요. 달라고. 선발로서 예, 뭐좀 달라.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회에서도 하는 거 봐서 그래 니네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원이 아니라 이건 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예, 맞아요. 예. 제가 이제 그 AI5라는 회사를 최근에 예. 몇몇 우리 인문학 하는 분들하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 여러 역할을 하고 싶지만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지식 생태계하고 이 초거대 언어 모델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얘가 만들어내는 말들이 기초를 가질 수 있게 할까? 아까 말씀하신 교양. 네, 예. 교양인데 사실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그 확보된 어떤 지식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내뱉는 헛소리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헛소리 부분은 최소화하고 지식 부분은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둘을 연결시키면 그건 이제 인문학자들이 각 영역마다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넓게 보면 과학자라든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뿌리에 해당하는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잘 구축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또 별도로 지식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면서도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응대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 기여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변화하는 지식 생태계에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문학자들끼리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인공지능 전문가들하고 소통이 거의 없이 되는데 선생님은 소통하면서 그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그러고 싶은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이파이브 AI5 AI5 맞아 AI5 그런 실천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래 인문학자로서 하나의 선생님이 아마 샘플이 돼서 모범을 아우, 보여주신 것 그렇게만 같아요. 되면요, 저야. 예, 기존의 저 세대 같은 사람들은 못하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세대들이 뭔가 하나 전범이 하나 나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없는 길을 만드는 거죠. 여태까지 인문학자는 길만 옹고지신하면서 길만 지도를 갖고 갔는데 이제는 뭐냐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인문학자.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이 책하고 그 이후의 작업을 아까 저기 AI5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팬데믹에서도 네. 뉴노멀 철학을 하셨고 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그거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계획은 뭔지 그것만 좀 책하고 마지막 관련해서는 예. 제가 이제 인공지능 책을 2017년에 하나 썼고 이제 올해 하나 썼고 했는데 인공지능만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네,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좀 더 바탕이 되는 기술부터 이제 그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그것에 어떤 특히 이제 사회적인 함의 그러니까 우리 뭐 불평등 문제라든지 그 편향 문제라든지 되게 생태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의 두 책에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명 예. 요걸 좀 더 설명을 이제, 잘 예, 해주셨죠. 강조하고 싶었고 예.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예. 보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디지털 기술 전반 또는 디지털 사회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매체 문제도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디지털 전체가 바뀐 매체라고 보고요. 예.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성찰을 조금 더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함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70% 정도 원고를 썼는데 아이고야, 참 그 대단하시네요. 책을 그 준비하다가 이 책을 AI 빅뱅을 아. 먼저 쓰느라고 예, 잠깐 예, 지금 예. 덮어두고 있고요. 예. 조만간 아마 그 작업에 다시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책이 더 저기 넓은 범위에서 네네네. 굉장히 큰 조망을 하는 책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이번에 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프롬프트 질문자고 선생님이 저기 챗GPT처럼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약간 엉뚱하거나 아마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이 아닌 그냥 책 밖의 질문들을 좀 던져 보면서 선생님의 한번 자극을 줘서 한번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쉬운 작업은 아니고 아마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는 좀 뭐한 건데 그 실험을 하나 한 거고요. 제가 저기 우문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현답을 하실 거다. 아마 현답은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점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나오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아마 진짜 오늘 미진하거나 아니면 못다한 얘기는 일주일 후에 그 김선옥 선생님하고 김만건 선생님 두 분께서 아마 토론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네. 오랫동안 역사 공부하시고 예. 그런 인문학자 원로 예. 원로 언론은요. 예, 하여튼 그 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주시고 예. 덕분에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생각에 뭔가 발동이 걸리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소중한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현답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의 19회 종로 목요섭 병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